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천지를 활용하라는 주제로 세 번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활용하라는 바로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천지를 잘 활용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1592년 임진왜란 때 크게 한 10차례 정도 싸움을 합니다. 바다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근데 10차례를 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균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정유재란 때 다시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다음에 명량해전과 그 다음에 노량해전 두 번의 이제 또 큰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차례를 승리를 하는데 가장 전과가 컸던 전쟁은 노량해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이었던 전쟁은 바로 명량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유재란 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돌아왔지만은 사실 삼도수군을 통제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과 싸워가지고 대패를 해가지고 사실 배가 12척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으니까요. 뭐 오늘날처럼 무슨 큰 그런 배도 아니고 그때는 배도 조그만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척인데 그게 무슨 해군 이를테면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선조가 따로 해군을 운영할 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그 군사들을 이 육군에다 보태고 이 해군 전력은 포기하라. 또 이런 그 교지를 내렸는가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바로 상유 12, 순신불사라는 장계를 올리는 거죠. 상유 12.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순신불사, 순신, 이순신은 아직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그대로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사실 그때 군주시대 때 군주가 지시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뭐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신이 있었고 진짜 어떤 국가를 위하는 마음, 또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 있었던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유십이 순신불사 해서 그 12척의 배에다가 가면 그 뒤로 어떻게 해서 구한 한 척, 13척. 그 13척의 배로 일본의 300척 배하고 싸웠던 싸움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은 어디에서 이 싸움이 있었냐면은 지금 진도하고 전라남도 진도하고 해남 화원반도 사이에 울들목이라고 있습니다. 명량해요. 바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워낙 객관적으로는 전력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빠른 물살, 그 해협을 지나쳐서 이 안쪽으로 이 일본 선박들을 유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선박들은 좀 큰 선박, 그 아따케라고 합니다. 그 아따케라는 좀 큰 선박들이 있었고 또 새끼분해라고 하는 작은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따케 큰 선박들은 그 해협이 이제 좁구에서 제대로 거기를 지나가기가 좀 곤란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300여 척 배 중에서 한 133척 정도 주로 새끼분해들 그 작은 배들이 이제 전쟁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물살을 이용하고 뭐 또 이제 어떤 그 바다의 그 물속에다 줄을 쳐가지고 또 그걸로 그것으로 이제 배의 그 진로를 이렇게 또 회방하고 뭐 이런 작전도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33척 중에서 31척을 침몰시키거나 또는 납포를 하거나 하는 성과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군은 도저히 이순신 장군한테는 못 당하겠다 해가지고 나머지 선박들은 그대로 퇴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에 선조 임금이 말씀하신 대로 선조 임금이 지시한 대로 해군 전력을 포기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략 전술에서 볼 때 큰 패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쟁에서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계속 식량과 옷과 무기들, 화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내륙 교통이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는요, 무트로는 대량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대량으로 그 보급품을 옮기기 위해서는 결국 배란 이야기죠. 물이란 이야기죠. 순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땅으로 옮기다 볼 것 같으면은 뭐 따로 뭐 이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땅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쪽 그 일본 그 해군들을 폐주시키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방어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엄청난 성과라는 이야기죠. 황해안 쪽으로 돌아가서 보급을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31척을 침몰을 시키고 납포를 하고 해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8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국내에서 갑작스럽게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은 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8년 만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게 된 이유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일본군들이 제대로 보급을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걔네들은 결국 이 조선 땅에서 자체 보급을 해결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천지,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이 아주 객관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전력으로 바로 일본군을 막아낸 거, 천지를 활용한 좋은 애입니다. 근데 이런 애가요, 이 바로 그리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그 폴리스 도시국가 연합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BC 492년부터 BC 479년 있었는데 그 마지막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면은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 살라미스라는 곳은 지금 그 이 명량 해협처럼 그 아주 좁은 그 물살이 굉장히 빠른 바로 이제 그런 그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테네에서 서남쪽 이쪽 바다에 살라미스 해협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들의 배는 378척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력은 1200척 정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물경 한 4배 정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건 뭐 지는 것은 이미 확실한 거죠. 근데 그때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얘네들하고 넓은 바다에서 붙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살라미스 해협으로 얘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378척이 1200척하고 싸우는데 그 바다 안쪽이 너무 좁다 보니까 1200척이 지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열을 정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막 뒤엉켜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1200척 중에서 한 200척 정도를 침몰시키거나 납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그리스 연합군은 378척 중에서 한 40척 정도가 침몰되거나 납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 492년부터 BC 492년부터 479년까지 한 13년 정도 이제 큰 그 싸움 기준으로 보면은 진행이 되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전쟁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협에서 했던 그 작전과 비슷한 작전으로 객관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대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업 조직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나한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위협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 우위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